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범어동지점 석지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범어동에서 석지연 PB 오늘 하루 1일 저희 MC로 발탁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데요.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니까 또 저쪽에 게스트석에 앉을 때와는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네. 일일 MC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기대가 큽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죠. 또 장이 엄중합니다.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 알려진 악재들, AI 버블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외환시장의 흔들림, 그 근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잠시 미룰 것이다. 다양한 악재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외환시장, 즉 달러원 환율입니다. 저희 바쁘다 투자 하나가 환율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많이 물색을 했는데요. 제 눈에 딱 이분이 늘상 이분이 외환시장에서의 중요한 분수령마다 적세적소에 나오셔갖고 큰 인투이션을 주셨는데 오늘 이분은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이와증권으로 소수로 옮기셨더라고요. 다이와증권의 코리아 본부장 변정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달러 환율이 1,400원 선에서 꽤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의가 봤을 때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 아니면 아니 원래로 평균 회기 내려온다?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이 있으세요? 뭐 결론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환율이 유지될 전망이 높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는 그 환율의 레인지, 거래 레인지가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두 가지 굉장히 큰 변곡점이 있었는데 2025년 6월 말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 환율, 우리 환율과 달러의 가치를 반영해주는 달러 인덱스 간의 괴리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25년 9월 말이죠.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환율의 레인지가 1,400원을 완전 돌파하고 맹렬한 기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빠른 기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의 레인지도 1,400원대 중반으로 올라 버렸고요. 그리고 게다가 달러 인덱스의 기조가 아직도 지금 100 미만이거든요. 네. 99선대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유로화가 아직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특히나 7월을 기점으로 괴리 격차가 확실하게 벌어진 거는 사실은 이거는 수급이나 통상 수급 얘기하잖아요. 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팔고 사고 하는 수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수급이 영향을 안 미친다. 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준금리 격차 때문에 원래 이게 벌어져야 되는 게 경제학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우연히도 8월 말이죠. 그리고 10월 달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2회 연속으로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 격차가 2%에서 1.5% 포인트 차로 축소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고 그럼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그것은 사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시기가 2025년 얼마 전인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 환율의 괴리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1,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패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뭐 특히나 이제 패키지가 발표가 되고 팩트 시트도 발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특히나 어저께 BOK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 이러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나 환율 외환 시장에 있어서 아직도 우려는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한 말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본다면 지금 200억 달러도 그렇게 적은 수요는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달할지 문제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외환 시장에서 모두 다 조달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투자했는 것을 팔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을 조달하긴 조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원화를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민연금을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시장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의한 원화의 압박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될 거고 그 외에도 두 가지 요인들이 더 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네. 지금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요.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 물가가 2%, 뭐 정부가 추가하는 뭐 통화 정책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가 아직도 그 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 발작을 하듯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돈이 재원이 필요해요. 재원이 필요한데 내년에 이것을 위해서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채권 발행을 지금 올해 보면은 좀 덜하긴 했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에 가서 발행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 발행이 많이 되게 되면 그만큼 또 이것도 환율 상승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들도 더 많은 투자가 내년에 필요합니다. 연말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북클로징이 단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잠잠하다가 할 수 있는데 내년 초에는 달러 수요가 또 필요하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왜냐하면은 꼭 필요가 없어도 이것을 갖다 보유해놔야 된다. 예를 들면 장기적인 수요, 보유 수요가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또 뭐 더 많이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업들은 조금 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세 가지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1,400원대에서 1,500원 사이에 이런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반기에는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상반기에도 공교롭게 우리 한국에 또 지방선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지금과 비슷한 달러 환율의 흐름, 어떻게 우리의 레인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레인지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의 원화 매도도 그렇고 개인들의 달러 매수가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높였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해외 투자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은요, 이건 뭐 시장이 말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한국 투자보다는 미국 투자를 할게. 나는 국장 개미가 아니라 서학 개미를 할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장 개미가 좋긴 한데 사실 매력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매력도를 판단하고 내가 여기서 더 많이 벌 것 같다. 그럼 여기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은 해외 시장의 매력도가 한국의 뭐 코스피나 여타 우리나라 국내 투자를 좀 능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선전을 했죠. 네. 한때는 이제 외국에서 전화가 엄청 많이 올 정도였어. 무슨 일 있냐 이런 정도로. 예. 그렇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외환 시장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잠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왜냐 한국 원화는요 해외 결제가 안 돼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뭐 국제 뭐 글로벌 기준을 본다면은 뭐 무역이나 아니면은 경제 규모에서 전체적으로 한 10위권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어떤 데서는 뭐 수출이나 수입 이런 것들을 본다 한 10위권이지만 기타 경제로 본다면 한 8위권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10위권 안에 큰 경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해외 결제가 안 되는 통화는 우리나라 원화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이해하는 상식하고 조금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해외 결제가 안 된다는 건 직접 다이렉틀리 지금 위안화는 뭐 논외로 제하고, 하고요. 네. 위안화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원화를 갖고 가서 미국 가서 상점 가서 나 이거 원화로 살래 하면 여기 붙어 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일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상점들이 나중에 모아서 한국 가서 바꾸든가 아니면은 뭐 사채 시장이나 이런 데서 비공식적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송금하려면 송금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달러나 결제가 가능한 글로벌 통화를 이용해야지만 결제가 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받을 때는 어때? 받을 때도 마찬가지. 해외에서 올 때는 달러나 유로나 엔화나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해외 결제가 가능한 통화를 죄송합니다. 통해서 송금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우리나라 통화가 해외 결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폰을 팔 때, 그죠? 갤럭시를 팔 때 그 대금 원화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다른 기업들도 아니 수입할 할 때도 우리 대금은 사실은 원화로 지급을 할게. 그렇게 지급자 입장에서 원화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건 너무나 큰 좋은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율 변동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자칭 자연스러운 해칭. 그럼요. 이것은 해지 코스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해지 코스트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출 수입할 때 정말 신들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기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팔고 원가를 지불을 하고 그걸 받아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서 원화를 개방해야 돼요. 예, 개방해야 돼요. 그게 이제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더 늦기 전에 빨리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경제 규모가 증가해서 환전 규모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60년, 70년대하고 비교하면은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고 정말 거인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옛날에 입던 옷을 갖다 두더기같이 패치로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통화는 아직 불변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외환 시장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준금리를 산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준금리가 지금 그거는 이제 중립금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립금리의 문제. 네. 지금 이제 중립금리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도 주택시장이나 여러 가지 시장을 보면서 중립금리가 어딘가를 많이 FOMC에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옆 나라를 보면은요 중립금리를 잘못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어요. 뭐냐면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를 너무 낮게 만든 경우, 네. 과거 중국처럼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꺼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싼 값에 빌려서 이걸 투자했더니 거기서 재정 이익을 얻을 수가 있더라. 그게 재정거래 아비트라지거든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보셨지만 금리를 올해 초 3%에서 기준금리를 2.5%로 2월, 5월 두 번에 걸쳐 내렸잖아요. 네. 내리니까 다른 쪽으로 돈이 가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올라가고요. 물론 주식 투자가 주로도 가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면은 부양책이 될 수는 있지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나 다른 쪽에 자산들이 더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급이나 뭐 평소 생활하는 데를 이제 월급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을 쌓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내려옵니다. 이제. 네. 그죠?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중립금리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잡고요. 대신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핀셋으로 다른 청년들이나 아니면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 주면 어떨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을 한 두 가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외환시장, 우리 한국의 원화의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부분, 직접 거래가 안 된다는 부분 하나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중립금리와 통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야지 이롭냐라는 쪽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 앞단에 있었던 완전 개방한다의 장과 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글로벌리 또 다른 유통망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원화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신 개방해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은 불가능한가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 아닙니까? 통화. 네. 우리가 그것으로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두 가지 기능을 위한 것이 사실 통화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요. 장기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살 때 교환 가치의 매개체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어떻게 보면 기능이거든요. 화폐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통화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야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근데 가상 통화 같은 경우에는 담보 가치가 없거든요. 그죠?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 저장할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 너무 등락폭이 커요.
이렇게 되면은 법정 통화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상 통화에 어떻게 보면 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백을 집어넣어요. 네. 백이 뭐냐면 담보 가치입니다. 여기 달러나 아니면은 뭐 달러 국채나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 금을 집어넣어도 돼요. 금을 안 넣는 이유는 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뭐 금이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금은 사실 갖고 있다 파는 게 낫지 그것을 갖다 담보 가치를 하면 나중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특정한 경우가 있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안전자산, 담보 가치가 될 만한 것을 담보로 넣고 그것을 갖다가 교환 가치를 1대1이나 1대10으로 만든 뭐 그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고정 환율제를 도입한 가상화폐가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기축 통화나 뭐 법정화폐 등등을 위시한.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하는데 법정화폐와는 별개적인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민간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화폐와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특히나 민간에서 발행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누가 들고 있고 이 사람이 얼마를 썼으면 이런 것들이 다 통계가 가능한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중앙원장을 쓰게 되면 그래서 분산원장을 사용하는 하면서 민간에서 발행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약해질 뿐더러 그죠? 이것을 발행량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발행량을 엄격하게 법정화폐는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CBDC 중심의 중앙 법정화폐에 결국 더 나아가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무용론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우리 원화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직접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도입이 최근에 뜨거운 감자이니 그 부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견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은행권들이 통합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3개 메가뱅크가 통합해서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 그럼 정부가 이것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왜냐하면 합의된 사항에 따라서 지금 그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합심해서 그것을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맞춰서 일본은행은 법정화폐 양을 조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준비금 같은 것들도 맞춰서 예상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논의가 된 것은 은행권에서 나온 건 없어요. 네. 그리고 또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페이 시스템 하에서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것들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좀 미국식 발상에 가까운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미국식 발행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렇게 제어를 하지 않는 그러한 컨셉으로 갈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지금 CBDC 반 CBDC 법이 가상화폐 3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안티 CBDC. 그렇죠. 네. 그래서 반 CBDC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민간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정책이고 사실상 트럼프의 둘째 아들도 여기 직접 굉장히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깊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달러의 가치가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된 후에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예, 가장 큰 제 우려는 달러의 가치가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부나 아니면은 중앙은행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통합적인 계산 하에서 주도적으로 은행권이나 금융권 합해서 어떠한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랑 개별적으로 다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뭐 통화에 대한 가치 훼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문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달러의 기준으로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혁신으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 담보했다가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은 법정 화폐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법정 화폐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나 아니면 달러 국채를 어떻게 보면 담보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예를 들면 법정 화폐를 10배 이상 능가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달러가 그만큼 많이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뭐 하락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분 말씀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래도 화제를 잠깐 돌려서 궁금했던 점을 한번 여쭤보면요. 환율이 좀 급등하는 동시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주식시장 하락이랑 그리고 원화 통화 가치 하락이라는 미스매치가 어쩌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이 현상의 의미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그것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시차라고 생각합니다. 아, 항상 시차. 예, 레깅이라고 하고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사러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화들은 전부 다 해외에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들어올 때 나갈 때도 외화로 나가야 되고 들어올 때도 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환전을 해야지. 원화 표시 주식이기 때문에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원화를 사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해야 되는데 이게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당장은 원화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많았었지만 이것이 이제 그 시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조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오늘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좀 약간 탱킹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당분간 조금은 뭐 다지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초반에서는 제가 3,500 간다고 제가 조자리에서 그랬거든요. 올해 초반에. 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네. 환율이 너무 높아지고 약해지면은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추세로 계속 환율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차 손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환율이 환차익이 나게 되죠. 그러면 내려가면 환율이 쭉쭉쭉 내려가는 추세가 연출이 되면 주식 시장이 조금만 올라도 나는 이것 환율이 내려가니까 내가 한국 주식을 사면 환차익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꿈에 부풀어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환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0원이었는데 1,450원까지 갔네. 이렇게 되면 우려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뭐 언더라잉이라고 하죠. 네. 기초 자산인 뭐 한국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이만큼을 내야지 내가 환손실을 피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어떤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환의 그 환율의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는 막히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차적으로 앞으로는 조금 나타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대답을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실 2023년 초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3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뭐 1,200대 잠깐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1,300원 위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2023년 2월이니까 벌써 꽤 됐죠. 네. 예, 벌써 거의 만 3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뭐 그 전부터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에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이렇게 길게 지속된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네. 예,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만 3년 동안. 이 정도면은요 물가에 영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주시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실물 자산이 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너무 낮게 가면 물가를 더군다나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낮게 가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장기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물론 저는 이제 한국은행 당국자는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중립금리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이용해서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경제학자분이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것을 투기라고 어떻게 보면
뭐 블레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으면 뭐냐면 뭐 범법 행위가 아닌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잘 활용을 한다면 돈을 벌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거가 좋지 않느냐,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23년 2월 달을 콕 집어서 말씀 주셨는데 그때부터 사실상은 바야흐로 인플레이션 시대로 이제 접어든 것이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게다가 지금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은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둑이 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수가 줄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화폐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예. 선진국 중에서 가장 아마 클걸요, 화폐 단위 수가. 네.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폐 단위 개혁이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말이 너무 높다는 거죠.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단위가.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도 단위 수가 더 높은데 한 단위 정도 더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앞으로 통화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전무님 정책 당국자들도 꽤 보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까 달러 환율이 상승, 원화가 약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두 달 정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많이 샀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변정규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시차가 해결해 줄 거다. 근데 그 외환시장에서의 시차는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를 제안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브라질 국채할 때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에게 그때그때의 ATM처럼 인출하고 하지 말고 약간 모아둬서 계좌죠. 그렇죠. 계좌로 굳이 그때그때 외환시장에 이출입해서 변동성 일으키지 말고 조금 한 6개월 정도 단위를 줘서 정부에서 그런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외환시장 국내 주식투자에 제안하는 건 어때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브라질 국채를 많이 이제 왜냐하면 브라질 정부도 과거에 많이 조달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선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이제 WGBI 이제 선진국 국채지수 편입이 내년 4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더해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윤곽에서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원화를 개방화하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래요? 저는 근데 그렇게 저도 생각해요. 거기에 동감하지만 원화를 개방한다에 우리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자발적으로 97년 제 기억 속에서 한 12월쯤 됐을 텐데 원화를 개방한다라는 게 자발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것도 뭐 자발적이라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원화를 개방하면 비자발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천천히 이제 해야죠. 사실상은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 소비자들한테 예대 마진을 왜 그렇게 많이 네. 속된 말로 떼어 먹느냐. 그죠?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자는 요만큼 2% 주면서 왜 빌려줄 땐 4% 5%를 받느냐. 네. 이게 나오는 이유도 원화 때문에 그래요. 사실. 결국 왜 그러냐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돈 벌어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융당국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거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의 금융권들이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일본만 해도 일본의 은행들이 해외에서 70% 내지 75%를 벌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은행들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10% 이상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 그건 뭐냐면 원화로 펀딩하기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다 막아놨기 때문에 원화의 입출입도 자본 규제도 문제지만 이것을 원화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갖다가 풀어주게 되면 이제 국내 은행들은 원화의 노스트로뱅크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아니면은 그 기업들이 달러의 노스트로뱅크, 달러를 결제하는 기관들 대부분 뉴욕에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기업들이나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을 갖다가 한국 원화를 뭐 이제 거래하고 결제하게 되면 한국에 와서 주거래 은행을 이제 선정하면서 거기에 대해 자기네 주계좌를 틀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5대 은행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도 커질 거고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제 은행들이 해외 진출이 굉장히 용이해져요. 왜냐하면 원화 펀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가능해지면 그 재원을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강해지죠.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바라는 미래, 뭐 저는 당국자는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돼서 금융도 커지고 뭐 소비자들도 예대 마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나중에 금융권의 그러한 서포트,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렇게 보면 상생하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을 산업으로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되게 가슴 뜨거운 얘기고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검증해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의 국격이 높아졌다, 뭐 국뽕을 차지하더라도 주가도 그렇고 대외적인 협상도 그렇고 되게 긍정적인 언론들의 트렌드가 많죠. 발설이, 딜리버리가. 그런데 여기서 원화로 우리 스스로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봐야죠. 조달되겠습니까? 세계 10위권이잖아요. 현재 뭐냐면 이제 그 외환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는 거는 모든 것을 이제 외환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 거래를 하고 우리가 이제 거래라는 자체가 어떠한 교환이에요. 이것은 뭐 교환이라고 하면 물물 교환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물물 교환입니다. 우리가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잖아요. 편의점에 가 물건을 하나, 예를 생수를 하나 사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환의 매개체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다 교환입니다. 교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교환 가치에 있어서 달러와 그리고 이제 뭐 엔화나 아니면 유로나 이런 교환 가치가 생길 텐데 그 교환 가치가 어느 정도 뭐 밸류가 적정하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해외 진출이 더 많아진다면 원화의 사용량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현재 말씀드린 그 달러와 원화가 교환되는 비중이요. 네. 세계 모든 통합 페어 중에 약 1%가 좀 넘습니다, 이게. GDP만큼 하는 거죠. 예, 네. 1%가 조금 넘어요. GDP도 한 그 정도 되니까요. 1%가 조금 넘는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세계 어떻게 보면 페어 중에서 10몇 위권 됩니다. 아직까지 해외 뭐 결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해외 결제가 되면 한 2% 내지 3%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해외 원조나 해외 지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관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원화를 직접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사실은 조금 환율 변동의 위험성도 줄이고요. 원화의 어떻게 보면 사용을 많이 늘리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그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미 투자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들도 있고 그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원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화로 이제 환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1,450원이 뉴노멀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고환율, 뉴노멀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해외에서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잖아요. 뭐 자동차만 해도 이제 해외에서 만드는 물량이 국내보다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달러 원 환율이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아지는 추세. 게다가 달러가 비싸지니까 이제 보내지 말고 한국에 송금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갖고 있어라. 네. 더 달러가 강해질 수도 있으니 게다가 뭐 달러 이자율도 지금 원화보다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러한 부장님들 해외에 계시는 부장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장님들 말이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제 환율이 좀 내려가는 추세가 된다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 초반에 저희가 1,400원대의 환율을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과 많이 닿아 있어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업들의 수요입니다. 이제 기업들의 수요가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얘기했듯이 원화가 국제화됐었으면 우리가 원화를 바로 그냥 줘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투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원화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갖고 있는 준비금이나 채권을 좀 더 이제 팔아서 이렇게 천천히 조달을 해도 되는데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줘야 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질문이 일본에서도 상당 기간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엔캐리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게다가 주식 투자도 해외로 많이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원캐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익숙지 않은 단어네요. 달러 캐리까지는 제가 용인했었는데 이제 원 캐리가 되는 세상이 왔군요. 그렇죠. 원캐리가 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지불식 중에 원캐리가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캐리 좀 어색한가요? 어색하죠. 그냥 서학개미 투자 풍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제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만큼 약세가 됐으니까요. 원캐리 그죠? 엔캐리, 원캐리, 달러캐리. 달러캐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워낙 이자가 높으니까 이제 캐리라는 자체가 저희가 가방을 들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리는 이제 넣어간다, 갖고 간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상품을 갖고만 있어도 예금만 해도 나온다. 이 수익이 보통 이제 이자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이제 온도가 이제 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매력도가 더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절에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타라든가 여러 이제 기업들이 너무나 이제 뭐 이자도 없고 게다가 엔화는 계속해서 뭐 150엔 달러당 150엔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세가 계속 진행이 돼 보니까 거기서 이제 김 부장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야마모토 상이 부장님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보내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일본도 조금 지금은 이제 이자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도 고금리 국가였잖아요. 이제 완전 저금리 국가. 이제 3개국 한중일 중에 가장 저금리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리고 이웃나라 또 다른 이웃나라 일본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저금리 국가였는데 10년물 국채, 20년 국채, 30년 국채로 본다면 일본이 가장 고금리 국가예요. 지금. 네. 지금 한국, 중국의 금리보다 일본 국채가 더 높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면 상전벽해되는 그런 금융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뭐 자산의 매력도를 조금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립금리라는 어떻게 보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의 말씀이 일관되게 한국의 이 너크래커 비슷한 이 낀 상태, 과거랑 그러는데 바뀌지 않은 건 한국은 또 애중간하네요. 가장 낮지도 않고 가장 높지도 않고 이런 순간에는 통화정책의 바로미터인 중립금리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근데 바야흐로 모든 것이 오른다. 에브리띵 랠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뭐 우리 스테이블코인 얘기도 해봤지만 여기에 플러스 유동성까지 더해진다. 오늘 저희 바쁘다 투자한다는 역시 그래도 국장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 의견을 여쭐게요. 유동성 플러스 모든 게 오르는 이 풍토 저는 뭐 초포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이런 자산들이 오를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뭐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한 방향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변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 발언이 예를 들면 약간의 그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그 얘기 나왔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하고 갈까요? 그 얘기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제가 평가할 그런 뭐 위치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기본적으로 본다면 올해 상반기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조금 선제적이었
있긴 한데 좀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이 내리지 않았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 상정이 조금 불명확하지 않았냐. 벌써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돈이 흐를 줄 알았으면 조금 보고 데이터에 근거, 파월 의장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면 좀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지금 앞으로 이제 일방향 금리가 굉장히 일방향 자산의 방향이 굉장히 지금 강화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창희 총재가 금리가 계속 내려갈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지금 네. 바로 본다면 12월 11일 날 미국 마지막 FOMC가 있어요 올해. 여기서 지금 50대 50이거든요 거의 네. 지금. 누구도 지금 인하를 장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인하 가능성이 어떻게 있지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저는 박제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까지는 인하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인하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이 조금 더 강하다. 스티븐 마이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금 더 인하 측면은 가깝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연준이나 우리나라나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용 불안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 두 개 사이에서 굉장히 외줄을 타고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고슴도치를 옛날에 많이 잡았잖아요. 게임 할 때. 네. 이거 막으면 저게 튀어나오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먼 목표가 됐는지 어떤 게 더 시급한지를 보고 그때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땜질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고용이 안 좋아졌지만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 고조가 됐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것이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조금 금리 인하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은 내릴 수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상반기에는 그렇지만 하반기로 가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단기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미국이 지금 단기 유동성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서 지금 오버나이트 일일물 RRP 뭐 잔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변동을 했고요. 게다가 연준에서 빌리는 그러한 대출금도 많이 지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건 뭐냐면 유동성이 좀 약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뭐냐면 연준이 지금 3년 6개월 가량 QT를 진행해 오고 있어요. 이제 긴축 정책을 3년 6개월 이상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끈 거죠. 유동성이 좀 너무 많이 빨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방향 지금 자산의 가치가 예를 들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채권 가격도 당연히 단기 채권이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서 금리가 내린다고 하니까 나의 조달 금리도 낮아지니까 주식 가격도 올라가요. 그렇게 양별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그러면 가상 자산도 오르는 이런 일방향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뭐 금리가 오르면 또 한꺼번에 다 내립니다. 또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일방향으로 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반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상반기는 좀 그와 반대적인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상반기와는 좀 사뭇 다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위험을 분산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위험 분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청을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돈이 지금 계속 움직이는 이런 방향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포착해야 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신용위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고갈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현금 마이크 윌슨 이제 뭐 모건 스탠리 CIO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전통 자산 배분. 예, 네. 근데 채권 40%에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많이 가중되니까 20%를 떼서 반을 떼서 채권의 반을 떼서 금을 투자하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금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1, 2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거보다는 그리고 또 금은 이제 이자가 없거든요. 네. 대체 타자를 약간 투자해야도 되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현금을 그 비축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요? 예.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내년 초반이 지나면서 용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 현금 비축. 현금 약간 비축을 하고요. 그 현금 비축을 한 후에 현금 자산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뭐 커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물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뭐 거의 50분 가까이 됐는데 역시 변정규 전문이에요. 네. 저는 또 나름대로 이 혼탁한 외환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되고 내년도 펼쳐질 위기이자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보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변정규 전문은 올해 12월 FOMC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 확률상. 하지만 내년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다소 후퇴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을 결코 위기라고 인식하지 말고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이아증권 코리아 본부장 변정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코스피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는 글로벌 증시. 이 흐름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2026년 시장의 중심이 될 핵심 테마와 주도 종목을 점검해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6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미나. 투자 전략의 야전사령관 이선엽과 바이더딥 코스피 4천을 예측한 여주사 빈센트의 2026 매크로 투자 전략, 그리고 하나증권 베스트 PB 3인이 전하는 슈퍼리치들의 투자 키워드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12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여의도 2026년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미나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희 정혜민 PB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혜민 PB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혜민 PB입니다. 마곡에서 온 정혜민 PB입니다. 자, 저희가 외환시장에 집중한 사이에 글쎄 우리 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잠깐 양전도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좀 패닉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회복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오늘 오전 장 시작하고 나서 3,80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에 좀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하고 기관들이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양전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양전했다.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바이오인데 오늘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습니까? 근데 바이오 흐름이 막 그렇게 엄청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고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펩트론이 오늘 지금 시장 기준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펩트론 지금 장중에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11시 18분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유는 체크를 아직 못했는데 한번 뉴스 나온 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펩트론의 뭐 V자 반등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좀 있네요. 네, 뭐 공시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2월 7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릴리와 계약건이 연장되거나 하는 발표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많이 상승한 업종과 종목, 바이오 말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오전에는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지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오늘 1시간가량 낙폭이 크게 하락했다가 지금 많이 만회한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입니까? 그런 종목이 대부분이죠.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오히려 장중에 지금 한 SK하이닉스 거의 약보합이네요. 네네 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지금 거의 기회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하락하면 기회는 맞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를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이나 고용지표 발표될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는 얼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하락했을 때가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저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얼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수익률을 지켜가야 하는 시점이지 굳이 무리해서 떨어졌을 때 내가 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느낌으로는 2주 사이에 많이 기조 변화가 있네요. 정혜민 PB가. 그전에는 뭐 밀리면 과감 없이 지금이 담아야 될 때다. 한마디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사세요.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장이 좋다라는 거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와야 될 일정들이 정말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풀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좋을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최악으로 나올 케이스까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하락한 종목도 있었나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은 NC소프트 종목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중에 15%가량까지 하락을 했다가 별로 회복 못했네요.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깐 NC는 왜 저래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온2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오늘 나오면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조금 재료 소멸이라는 멘트를 많이 쓰죠. 재료가 소멸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오를 포인트가 부족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컸던 오전장인데 자 오전에 우리 장을 이끌었던 주요 뉴스 플로우들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PPT를 확인을 못해서 네. 말로 조금 설명을 아니에요. 드려도 저희 원격 시스템입니다.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말을 그냥 해드리면 자동으로 나오는 걸까요? 화면에? 네, 한번 믿어보죠. 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장에 영향을 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에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데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좋게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컨센보다 상회를 하는지 그리고 좀 GPM이라고 해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조금 우리가 오늘만큼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우리 도약해보자라는 말을 했죠. 그거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네.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제 이종원 PB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뭐 알테오젠, D&D 파마텍 같이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네. 비만, 네 집중하고 있는 비만 뭐 이중항체, ADC, RNA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은 좀 바이오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좀 26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면을 PD님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나요? 네, 준비해 주신 장표를 보니까 좀 재밌는 것들이 꽤 있긴 한데 자,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좀 있습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3일까지 저희가 조세소가 진행이 되나요? 그랬던 거 제가 확실하게 일정 체크를 지금 조금 못했는데 그렇게 네.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분리과세 관련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주사라든지 오늘 한 번 더 좀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증권, 지주, 은행주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분리과세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겠지만 어제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준비해왔던 자료들 이제 기반으로 설명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지금 나오네요.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수요가 30-40% 상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됐는데 그 리튬 가격이 급등되면서 연기금이 지난 9일 동안 2차 전지 소재사를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2차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늘린다라고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2차 전지 소재사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ESS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6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2차 전지를 준비하자는 말씀은 많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2차 전지 꽤 시세가 있었잖아요. 지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대표주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면은 한동안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ESS 관련해가지고 오르는 것도 결국에는 AI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해서 전체 좀 기간 조정이 오면서 2차 전지도 같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흐름 측에서 지금 매수하기에 오히려 조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쉬어갈 때 조금은 매수를 고려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그치만 모든 거는 다 일단 내일하고 내일 모레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진행을 해보자. 제가 지금 오늘 소개를 하는 거는 사실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되 우리가 다음 주에 그렇다고 주식 매매를 안 할 게 아니니까 다음 주가 돼서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볼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섹터일까를 좀 집중해서 오늘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업종 몇 개만 좀 더 보죠. 일단 저희 아침에 저희 윤재성 애널리스트 나와가지고 정유화, S-오일 보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었거든요. 장 초반에 지수도 밀리고 많은 종목들이 밀린 가운데 여전히 선방했던 기세인데 지금 S-오일의 차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4.3% 상승하고 있습니다. 89,400원이고 혹시 저번 주에 제가 발표했던 거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제가 정제 마진을 한번 다뤘었어요. 정제 마진 스프레드. 네, 그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제 마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한일령 해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조금 한일령으로 해서 입국한다거나 그런 제재들이 조금 들어가려는 기조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기조가 보일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항공사, 제주항공을 필두로 해서 항공사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에서 조금 수혜를 보고 있긴 하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조금 이번 주 들어가지고 계속 횡보하는 느낌을 보였는데 환율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조금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좀 주가가 여러 방면에서 오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을 그러면 우리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장 보실 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일령 관련해가지고 포인트 계속 쭉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지금은 좀 K관광의 시대다라고 리포트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K 관광의 시대다. 네. 뭐 K 컬처 트렌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섹터들이 얼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한일령을 넘어서서 이제 한일령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네. 주식의 반사수혜가 조금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한번 좀 볼까요, 그럼? 그죠? 그 빈센트가 화장품 주식을 저는 좀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APR이 지금 장중에 4.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실리콘투 종목이 오늘 4% 상승하면서 좀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하나투어 종목도 오늘 장중에 7%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2%가량 줄어든 상황이고 제주항공도 오늘 장중에 6%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하고 중국 노선을 가장 많이 다루는 항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대장주로 움직인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좋아하는군요. 네, 몰랐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5장 투자 포인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들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니 너무 패닉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패닉에 매도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매수를 조심하자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매도를 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시계열을 길게 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매매를 지금은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바이를 했다면 홀딩 하자. 지금은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마곡에서 오셨죠? 정혜민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진행까지 하게 되어서 네.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또 정혜민 PB와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의 한마디 바이 했으면 조금 홀딩하자 기억해 두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아침부터 올라온 저희 석지현 PB였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편다성 아나운서 다시 컴백해왔고 저희가 밥보다 투자 하나 이끌어 갈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